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인사노무 관리에 의해 제3차시 강의를 맡은 한만목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1차시와 2차시를 통해서 그 스타트업일수록 오히려 이제 전략을 정확하게 잘 세우고 그 전략과 인사관리 제도가 그래도 하나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갖다 어려운 말로 적합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초기 스타트업은 성과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 기술과 인재들을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3차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용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전략에 맞는 채용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채용에 맞는 보상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퇴직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용과 보상과 퇴직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구체적인 내용을 보는 것이 오늘 구체적인 학습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채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채용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을 뽑아놓고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경영학자들은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Hire hard, manage easy. 그러니까 쉽게 채용하고 어렵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어렵게 채용하고 쉽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1차시에 얘기한 것처럼 인적 자원은 각자의 인격과 동기가 있으므로 결코 쉽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람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스타트업은 굉장히 바쁘죠. 그러니까 교육하고 개발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실상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적 자원은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원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채용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용을 했을 때 사람의 동기와 관련된 시사점은 헤크만 올드햄 직무 특성 이론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이 직무 특성 이론의 자세한 내용은 보지는 않을 거고요. 제일 밑에 있는 박스, 저희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이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냐? 이 사람들한테 어떤 제도를 어떻게 만들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냐? 그 사람의 성장 욕구라는 거죠. 성장 욕구가 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핵심 자원들이 원하는 욕구는 단순히 보상을 이번에 많이 받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더 발전하고 이 안에서 점점 더 내가 큰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훨씬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뽑을 때 스타트업일수록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을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뽑을 때는 어떤 과정을 겪느냐? 제일 처음에 이제 모집을 한다고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가 지금 사람을 뽑고 있어 라는 것을 알리는 과정이죠. 그럼 기업 외부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광고입니다. 전문 매체 광고가 타당성이 훨씬 높다고 해요. 예를 들면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면 건축과 관련된 잡지에 내는 것이 타당성이 높죠. 저와 같은 노무사를 뽑는다고 한다. 그러면 인사노무 잡지에 올리는 것이 타당성이 더 높다. 이런 연구 결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전문 매체에서 뭔가를 광고로 보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쪽에 대해서 뭔가 준비된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직업 소개 기관입니다. 소위 말하는 헤드헌터죠. 예. 이 헤드헌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타당성이 낮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업원 추천 제도입니다. 우리 회사 내에서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을 추천하는 거죠. 예. 이거는 추천한 사람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가 잘 돼 있으면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하기 때문에 IT 회사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합니다. 장점은 경제적으로 이익이죠. 왜냐하면 채용할 때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직원의 자질을 유지하고 선발 기간을 단축하고 초기 적응이 아무래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파벌이 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과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락할 경우에 소개한 사람의 사기가 저하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이제 일자리 포털입니다. 타당성은 보통 정도 된다고 하죠. 다섯 번째, 인턴 제도입니다. 자, 인턴 제도는 직무부여와 평가가 제대로 운영되면 타당성이 매우 높아요. 장점은 우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선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거. 적응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서장 평가에 의존할 경우에 직무 부여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턴 제도도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타겟 리크루팅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에 어떤 사람이 이 업종에서 제일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미리 정보를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스타트업에서는 어떤 사람이 핵심 인재인지를 보는 눈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셔야 돼요. 뭐 굉장히 우리 업종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다, 외국의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 회사의 핵심 인재들과 계속적으로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IT를 제일 잘하는 회사, 굉장히 좀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이나 데카콘이 됐다고 하는 회사들은 이 인력 인벤터리를 굉장히 정교하게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핵심 인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쭉쭉 모아놓고 이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채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채용 도구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가센터예요. 우리가 회사가 좀 더 커지면 이런 평가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채용 방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업에서는 이것을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구조화된 면접이에요. 여러분들은 면접 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력서 보고서는 그러고 그냥 와서 생각나는 거 물어보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면접을 비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 비구조화된 면접보다 2배 이상 타동도가 높다고 알려진 것이 구조화된 면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워크 샘플 테스트입니다. 디자인이면 디자인 포트폴리오, 코드라면 이제 코드 샘플, 그 샘플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실력이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채용을 할 때 실무자가 관여하는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능력 테스트입니다. 타당수가 이것도 역시 매우 높다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이런 좀 테스트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왜 그렇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확률도 있지만 그러지 못했을 경우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학습 능력이라는 거죠. 학습 능력. 학습 능력이 좋기 위해서는 능력 테스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앞장에서 저희가 면접과 관련해서 비구조화 면접과 구조화 면접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림으로 딱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구조화 면접은 지원자별로 즉흥적으로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력서 보고 생각나는 대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구조화 면접은 모든 지원자에게 계획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자, 비구조화 면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상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구조화 면접을 해야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질문을 갖다가 확정시켜 놓고요. 모든 지원자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모든 지원자들이 각자가 대답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답을 한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구조화 면접이죠. 그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비용을 안 들이면서 가장 타당도를 높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조화 면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조화 면접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 되죠? 입사할 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입사하기 전에 꼭 쓰십시오. 왜냐? 근로계약서만 잘 써도 내가 좋은 조직에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심어줍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잘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향후 분쟁을 발생했을 때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해주는 문서입니다. 여러분, 근로계약서를 미리 써오는 근로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회사가 미리 마련해 놓는다는 건 뭐예요? 회사가 잘 준비하면 회사를 굉장히 보호하는 문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타트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경업금지 의무나 비밀유지 의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근로계약서 쓰실 때 잘 쓰시면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가 잘 준비되었다는 것 때문에 신뢰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채용과 관련된 얘기는 다 끝났고요. 보상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상도 역시 전략과 적합하게 잘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빨리 데려와서 그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상 관리를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임금을 어떻게 줘야 되고 임금 외에 다른 보상은 줄 게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임금은 동기 요인일까요? 위생 요인일까요? 제 2차 시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임금은 동기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돈 많이 주는 회사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스타트업에서는 특히 초기 입사자들에게서는 이게 위생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 주는 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내가 그동안 손해보고 있었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위생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정성 이론이라는 것을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정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인사노무, 특히 임금관리, 보상관리에 관련해서는 남들과의 비교가 공정성입니다. 즉, 나의 투입 대비 보상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투입 대비 보상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공정한 상태라는 거는 내가 비교하는 사람이 이 정도 투입하면 이 정도 보상받는 게 어느 정도 비슷비슷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때 공정한 상태라고 하는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투입을 좀 적게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보상을 너무 많이 받아. 그러면 과다보상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과다보상의 생각이 들면은 이 사람이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통 생각이 되잖아요. 이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가 된대요. 그래서 과다보상도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세 번째, 과소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나의 보상은 이만큼인데 저 사람은 이만큼이라는데 이만큼 보상하는 게 맞아?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게 맞아? 이런 비교의식이 생길 때 나는 과소보상의 의식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임금 제도를 제일 처음 잘 만들고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 인재가 영입될 때쯤 되면은 임금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기본급으로 줄 수가 없으면 성과급 같은 걸 주거나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요. 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주의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해하기 쉬운 제도입니다. 직원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쉽게 설계해야 돼요. 두 번째, 사업의 전략과 정렬이 되는 제도여야 돼요. 인센티브 측정 지표는 사업 전략 달성의 필수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매출로만 결정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금 도전적이어야 돼요. 하지만 또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동기부여가 될 만한 충분한 수준이면서 동시에 성취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설계할 때는 회사가 비즈니스 성과가 나오면 그때 그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지키고 싶은 플랜이어야 된다. 이걸 꼭 생각해 주십시오. 자, 보상 관련해서 그러면 추가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외부 인재는 영입할 때 어떻게 영입을 해야 되고 언제 영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영입을 했을 때 시장임금과의 괴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핵심 인재가 계속적으로 우리 회사에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수 인재를 위한 보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수 인재가 무조건 기본급이 높다, 돈을 많이 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에 있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대외적 공정성, 다른 회사보다 우리 회사가 조금 더 나은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상과 관련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퇴직과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사람은 장기 근속하는 게 좋죠. 그렇다고 퇴직의 최소화만이 정답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인적 자원의 특성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썩은 사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의 태도나 성격이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머지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사과는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 게 스타트업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도 있죠. 잘못된 걸 그냥 방치하면 그게 그대로 조직 전체로 그대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 질서를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죠. 자, 이직은 잔류자 입장에서는 그 관계가 훼손되고 업무량이 증가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이동 및 승진의 기회가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반겨할 수도 있고요. 또 새롭게 외부에서 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자극이나 보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직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이직 비용은 사람을 새롭게 채용해가지고 앉히는 비용도 있지만 적응하는 기간까지 전부 다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직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핵심 인재일 경우에는 인재 손실은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조직이 불안정성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무능하거나 조직을 해치는 직원은 퇴출할 필요가 있고 또 신규 인력 유입을 통해서 조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역량, 새 능력, 새 기술은 사람을 통해서 유입이 된다고 하는 선기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것을 좀 판단을 하고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이 시간을 통해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법적으로만 보면 이거는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관계의 종료 유형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해고입니다. 해고. 해고는 사용자 측의 일방적 의사예요. 여기서 핵심은 일방적 의사입니다. 사직은 반대입니다. 근로자 측의 일방적 의사예요. 근로자 측이 사측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나는 나의 의사로 나가겠다. 이게 사직이에요. 그런데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이 중간쯤에 있는 애들이 합의해집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흔하게 나오는 게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이에요. 이건 뭐냐? 한쪽이 한쪽한테 너 그만둘래? 또는 나 그만둬도 될까? 이렇게 청약을 하는 거예요. 권고사직 같은 경우는 회사 측이 상대방한테 너는 우리 회사랑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만둘래?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저 그만두겠어요 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을 때 그만두는 거. 이게 권고사직입니다. 뒤에 사직이란 말이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근로자 측에 사직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하게 스타트업에서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해고와 권고사직이 구별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나는 권고사직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이라면 처음 딱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할 때 이거는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반드시 앞부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하셨다는 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익히신 다음에 이 권고사직이 해고로 판단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법 교육이나 아니면 전문가나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채용, 보상, 퇴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업 A사는 빠른 성장을 위해서 신입사원 및 인턴 사원을 대규모로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직무부여하고 평가 시스템이 미흡하죠. 보통 처음에 이 직무부여하고 평가 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턴들의 정규직 전환율이 매우 낮아지고 신입사원들 역시 초기 탈차가 굉장히 많았어요. A사가 채용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모집 방법, 채용 도구, 근로계약서 측면에서 한번 각각 제시해 볼까요? 첫 번째, 일단 직무에 명확한 정의가 없는 대규모 채용을 멈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성장 단계에 맞는 인재를 채용해야 됩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당연히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문제 해결 적극성, 성장에 대한 욕구가 큰 사람, 학습 능력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RJP라는 걸 좀 해야 돼요. RJP라는 건 뭐냐면 Realistic Job Preview라는 건데 새롭게 들어온 사람한테 우리 회사가 실제로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말 이런 걸로 우리가 우리 회사를 포장하지 말고 실제로 당신이 해서 들어와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미리 프리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극적 온보딩 방법을 사용하라. 사람이 들어오면 처음엔 누구나 불안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지 자기를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친해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들의 문화에 맞춰서 하시는 거겠죠. 다음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C사는 내부 불만이 커져서 몇몇 직원이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 일부는 썩은 사과처럼 조직 분위기를 해치는 반면에 다른 일부는 더 나은 기회를 찾고 떠나려고 합니다. 자, C사가 이직을 관리할 때 고려해야 될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고 최소화 또는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긍정적 효과는 썩은 사과가 제거된다는 거고 새로운 인재가 유입된다는 거죠. 근데 부정적 효과는 인재가 유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불안정한 분위기가 다른 사람한테 다 전염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채용하고 온보딩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회사에 맞게끔 좋은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활동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학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용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채용 관리에 대해서 채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채용 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채용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채용 도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특별하게 강조한 것은 구조화된 면접입니다. 구조화된 면접. 그래서 면접을 하실 때는 꼭 구조화된 면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구조화된 면접을 하십시오. 그 다음엔 보상관리에 대해서 봤습니다. 보상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정성이라는 걸 봤어요. 공정성이라는 것은 투입과 보상의 옆사람과의 비교, 즉 상대적 비교예요. 우리가 핵심 인재가 외부 인재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비교되느냐, 이때가 가장 위기입니다. 이때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보상 관리는 이 전략과 정렬이 잘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직 관리, 퇴직 관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직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죠. 이 장단점을 우리가 좀 더 높이고 나쁜 점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퀴즈입니다. 1차 시, 2차 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차 시에도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퀴즈를 내드릴 것입니다. 그럼 이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채용제도, 그 다음 보상제도, 그리고 퇴직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이 3차 시 내용은 우리 1차 시, 2차 시에서 봤던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차 시에서는 스타트업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2차 시는 전략과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타트업, 우리 회사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잘 세워서 채용, 보상, 이직 관리들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이 생기셨을 거예요. 우리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은 각 제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거를 미리 준비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생각을 해두셨다면 의사보상 제도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확립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